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우리 선박에 폭발과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진화가 완료됐지만 인양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공격했다면서 한국도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장동욱 기자,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네, 호르무즈 해협 내 아랍에미리트 샤르자 앞바다에 정박해 있던 나무호에서 화재가 발생한 건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 8시 40분쯤입니다. 기관실 좌현에서 갑작스레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파나마 선적으로 등록된 나무호에는 우리 국적 선원 6명과 외국인 선원 18명이 탑승해 있는데 당시 약 1.6km 거리에 있던 우리 선박이 나무호 상태를 망원경으로 확인하면서 선원들이 대피해야 할 경우에 대비해 출동 대기할 만큼 상황이 긴박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화재는 무사히 진압됐지만 현재까지도 선박 여러 척이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나무호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HMM 측은 아직 화재 여파로 기관실 상황이 확인되지 않아 오후 중 선박 상태를 점검한 이후에 인근 두바이항으로 인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무호는 약 3만 8천 톤급의 소형 벌크선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떠나 중국 상하이로 향할 예정이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추가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도 정확한 사고 원인은 선박을 예인한 후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이란이 나무호를 향해 발포했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상선들의 통항을 지원하는 해방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들의 탈출을 돕는 프로젝트 프리덤에 착수하자 이란은 반발하며 공격에 나섰습니다. 미국도 이란의 소형 군용 고속정을 격침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임희용 기자, 어떤 공격이 오갔습니까? 네, 미국이 프로젝트 프리덤을 실시한 뒤 이란은 민간 선박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선박 2척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는데요. 화재 원인과 선명 등을 밝히지 않았지만 위치와 정황상 이란 혁명수비대 모기 함대가 공격했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란은 아랍에미리트를 향한 공습도 재개했는데요.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과 드론 등 19발을 요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푸자이라 석유산업단지에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란 국영TV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미 해군 호위함이 이란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퇴각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미군은 피격 사실을 즉각 부인하면서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소형 보트 7척을 격침했다며 이란이 미국 함정을 공격할 경우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상선 2척이 미군의 호위를 받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란은 이를 부인했지만 덴마크 해운사 머스크는 미국 자회사 패럴라인스에 소속된 차량 운반선 얼라이언스 페어팩스호가 미군의 지원 속에 해협을 통과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첫 소식, 어제 늦은 오후죠.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우리 선박 이 나무호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소식 짚어봅니다. 이영종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번 사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자연스레 이제 폭발과 화재 원인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한국 선박의 피격 사실을 SNS에 공유를 하면서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공격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단정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니까요. 현지에 이제 중부사령부나 이런 데서 작전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 공격 주체라든가 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청와대나 정부 입장은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란 사태에 대해서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라든가 특히 현지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억류되어 있는 26척 선박의 또 우리 선원들 이런 안전 문제를 매우 지금 신중하게 접근해 왔는데
자칫 여기서 이거를 그 이란의 공격으로 단정해가지고 너무 섣불리 움직였다가 나중에 이게 또 결과가 다르거나 이럴 경우에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신중한 모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부 상당히 신중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사고 원인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인데요. 다만 추후 조사 과정에서 만약 해당 선박이 이란의 피해를 받은 것으로 확실시 된다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조치를 좀 취해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전 12시 반부터 대통령 이제 비서실장 주재로 해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해수비서관이나 외교안보 비서관들이 참석했으니까 아마 현장에서 그 촬영된 지금 선박에 진화가 됐기 때문에 네. 그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찍어서 보내오면 우리 전문가들이 아마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내용에 지금 좀 무게가 간다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될 것 같고요. 정부에서는 관련해가지고 좀 어떤 대책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네. 피격을 당한 거냐 아니면 단순히 화재나 폭발에 의한 거냐 이런 건데 네. 전반 부분일 경우에는 그동안에 우리가 개입하지 않았던 이런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수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미국이라든가 또 다국적 연합의 어떤 군사 작전이라든가 대응책 그리고 현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확보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수수방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중입니다만 이 김두영 전국 해상 선원 노동조합 연맹 위원장이 오늘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 사고 원인은 선박 자체 결함 때문은 아닌 걸로 파악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상 외부 공격, 즉 피격 가능성에 무게를 둔 발언으로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지금 선원노련 위원장의 발언이 왜 중요하냐면 현지의 선사에서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이 사실 이 노조를 통해 가지고 많이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분이 얘기한 것 중에 중요한 게 폭발이 이 배 기관실 좌측, 좌연에서 발생했다. 그런데 오일 탱크는 우측에 있기 때문에 이게 폭발이 그 자연스럽게 기관의 문제로 일어난 게 아니다. 이런 데 무게를 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외부의 소행, 특히 이란에 의한 어떤 폭격 이런 부분에 무게가 지금 실리고 있는 겁니다. 네. 한편 트럼프 대통령 SNS에 이번 사고를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미국의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에 우리나라가 참여해야 한다고 글을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좀 끌어올리려는 이런 전략일까요? 그렇죠. 개전 초기에 현지에 뭐 기뢰를 제거하는 데 어떤 기뢰 제거함을 보내달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사실 중국, 일본, 뭐 영국, 프랑스 다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만 해도 이제 한국에 대해서 뭐 그냥 간단히 짚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주한미군이나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왜 참여를 안 하느냐 이랬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이란에 의한 피격으로 그 밝혀진다면 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논리를 제기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유조선이나 화물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니는 거 이런 자유항행을 확보하는 문제를 한국이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인 한국이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지 왜 미국한테 지켜달라 그러냐. 네. 너희도 다국적 연합 작전에 참여를 해라. 이렇게 압박을 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해당 작전 참여를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번 사고로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다소 줄타기를 해온 우리 정부로서는 기존 안보 전략을 수정할 명분이 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양 통상 국가 아닙니까? 전 세계를 통해서 특히 이 해양 운송을 통해 가지고 자동차라든가 뭐 제품을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네. 이 부분에 지금 중대한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를 그냥 손 놓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제사회에서도 조금 좀 우리를 미덥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 3월에 미국 측에서 제안했던 해양자유연합, 다국적 어떤 방어체제, 자유항행을 확보하는 문제 여기에 참여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입장이 그동안에는 종전이 된 이후에 우리가 뭐 기뢰 제거함이나 이런 걸 보낼 수 있지 그 이전에 우리가 이란 전쟁에 개입하는 건 어렵다 이런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 네. 그 입장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한편 이란 매체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올린 같은 날 한국이 군사적 충돌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 미국을 좀 견제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한미 간의 어떤 동맹이라든가 한국이 이 군사작전에 참여하는 부분 이런 거를 좀 차단하려는 것 같은데요. 이번 이란의 어떤 공격 이런 부분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지금 이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무용지물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우리 정부가 조금 더 공세적인 이란 전쟁에 대한 어떤 대책 이런 거를 세울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까지는 신중한 균형 잡기를 해왔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정부로서도 우리 선박이 공격당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런 식의 아마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번 사고 선박과 함께 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있던 다른 HMN 선박들도 지금 긴급 피항 조치에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이런 사고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현지 호르무즈 해협에는 중부사령부 산하에 항공기가 100대가 지금 동원돼 있고요. 15,000명의 병력이 이 선사들을 보호하면서 지금 운항을 하겠다 그러는데 이게 사실 직접 미군 병력들이 상선이라든가 유조선을 호위하면서 가는 건 아닙니다. 네. 그 지역에 이제 가는 거를 멀리서 이제 원격 지원을 하면서 지켜주겠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지금 제대로 된 전력이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소형 그 고속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미사일을 쏘는 방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미국이 결코 자시할 수 없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이미 뭐 브래드 쿠퍼 중부사령관이나 이렇게 밝히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란하고 미국이 현지에서 충돌이 좀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미국이 9개 항의 종전안을 내놨는데 이란이 14개로 내놨어요. 이거는 맞습니다. 뭐냐면 양측이 지금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오히려 요구 사항이 많아지고 종전을 향한 어떤 협상 이런 거의 모멘텀이 지금 완전히 상실돼 가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태가 지금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오늘 오전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늘 오전에 브래드 쿠퍼 중부사령관 그리고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공동 브리핑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 오후 중이면 그 소식이 들려올 텐데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이 호르무즈 해협 이란 전쟁을 끌고 하려는지 좀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선박의 폭발 소식 이영종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과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29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야는 각자 지지세 결집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더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황정민 기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네, 정청래 대표는 어린이날인 오늘 경기도 연천 구석기 축제를 찾아 교통정리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동두천 전통시장에서 민심을 청취한 뒤 오후부턴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시민들을 만납니다. 정 대표는 전날 최고위 회의에서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시대적 소명이라며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청와대의 속도조절 주문 이후로는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수도권 지역 후보들은 잇따라 공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인천 연수갑에 출마한 민주당 송영길 후보는 쟁점화할 경우 지방선거엔 악영향이라고 했고요. 이광재 하남갑 후보도 국민 뜻과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특검법 저지 긴급회견을 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일 특검법 저지를 고리로 보수 세력 결집을 시도하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충청, 전북 지역 광역단체장 후보 7명이 서울 보신각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 셀프 면죄 특별법 저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 후보는 법이 권력자의 죄를 띄우는 방패로 전락하는 게 바로 독재 국가라며 민주당의 즉각적인 법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별도 기자회견에서 세계사의 길이 남을 독재 가이드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29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쟁점들도 짚어봅니다. 김진욱 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죠. 영남권에서 여야 후보들 간의 격차가 좁혀지는 흐름에 여론조사들이 속속 나오면서 보수 결집이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김부겸 민주당 후보가 41%,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36%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기록했고요. 이수찬 개혁신당 후보 1%를 기록했는데
먼저 대구시장 선거 분위기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뭐 예견이 됐던 상황들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 후보에 선출되신 추경호 후보와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김부겸 후보가 뭐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의 각축전을 벌이는 양자 구도가 이제 어느 정도 확립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국민의힘의 추경호 후보가 후보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 상당히 빠르게 이 보수 지지층들이 결집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선에 참여했던 주호영 의원께서는 뭐 그와 함께 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히 각축전이 심각하게 이제 그 축소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이런 분위기가 이제 29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격차가 줄어드는 시간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라고 봤을 때 저희 민주당의 김부겸 후보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더 이 대구 시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그런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론 흐름 어떻게 해석하실까요? 그 국민의힘이 당내 갈등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공천 과정에서 또 얼마나 내홍이 심했습니까? 이제 후보가 결정되고 나서 이제 구도가 형성된 거거든요. 이제 대구시장 선거는 지금부터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그동안에는 뭐 김부겸 후보가 많이 앞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데이터가 나왔었는데 조금 전에 본 바와 같이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각축을 벌이고 있어서 저는 시간이 갈수록 그 격차가 줄어들고 아마 결과는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대구는 보수의 심장으로 불려지고 있고 네. 알다시피 대구의 국회의원들은 다 국민의힘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서로 하나가 돼서 지역을 누비기 시작하면 저런 이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데이터는 굉장히 공중전에 의한 여론조사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막상 지상전에 들어가서 누비기 시작하면 조직표가 결집되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순위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최근에 보면은 민주당이 이 소위 조작기소 특검법을 그냥 이번에 뭐 통과시켰다고 해서 많은 반발을 지금 사고 있는데 이것이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핵폭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후보들 간에 서로 연대하고 이러면서 저는 보수의 중심인 대구로부터 국민의힘의 바람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와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가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것도 주목이 됩니다. 박 전 대통령 보수 통합을 강조했다는데 추경호, 이철우 후보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지금은 여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힘을 잘 모으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달라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대구에 나들이 하면 시민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다 하니까 지금은 뭐 제가 뭐 때를 이야기를 못하지만은 언젠가는 알아서 하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 있었고.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시민들 앞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선거 지원 계획은 밝히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후보들이 기대하는 대로 박 전 대통령이 나서 줄 거라고 보셨는지요? 저는 뭐 종국에는 아마 나타나서 지원 유세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네. 물론 이제 우리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 특별히 추경호 후보가 앞서서 승부가 본인이 나서지 않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되면은 모르겠으되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아마 시민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 박근혜 효과라는 게 상당히 있다고 봐요. 보수 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김부겸 지금 민주당 후보조차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네. 어제 추경호 후보와 경북의 이철우 이제 도지사 후보가 두 분이 예방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너무 소상하게 정치 상황을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기 때문에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의 역사적 현대사에서의 상징성이 굉장히 큰 분입니다. 그리고 선거에 있어서 여왕이다 이렇게 불리기 때문에 본인이 보수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인물로서 이번 지방선거가 물론 뭐 중앙선거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고 나름대로 보수를 다시 재건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좀 본인이 직접 나서서 지원 유세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나선다면 보수 결집표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미 보수는 결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과거 한때 선거의 여왕이다라는 표현까지 들으실 정도로 영향력이 크셨는데 그 정도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영향력은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예. 그러나 김부겸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이 회초리론, 네. 그래서 대구에서 이 보수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이번에 김부겸 그 후보를 회초리 삼아서 보수에게 따끔한 경고의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구 시민들께서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또 김부겸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이 대구의 지역 발전, 그리고 대구 공항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대구 지역의 현안 문제를 가장 누가 잘 풀어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대구 시민들께서 어떤 이 선택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신다면 김부겸 후보 역시도 그 중앙 정치 무대에서 상당히 관력을 쌓아가지고 경험과 그 여러 가지 경륜들을 가지고 지금 대구에 가서 시장에 출마한 상황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직접 선거 유세에 참여하시는 것과 관계없이 김부겸 후보도 충분히 대구 유권자들께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갖을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번엔 부산시장 선거도 살펴봅니다. 전재수 민주당 후보가 46.9%,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40.7%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기록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이 개혁신당 정의안 후보는 2.0%를 기록했는데요. 이 부산시장 선거 여론 흐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 지역 역시도 지금 빠르게 이제 양자 구도로 확정되어졌고, 그리고 그 박형준 지금 후보가 결정되기까지 저기도 약간의 당 내홍, 공천 과정에서의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민의힘의 어떤 지지가 한 곳으로 모이지 않았던 측면이 있는데 지금은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집도를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전재수, 박형준 양자 구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부산 북구 갑에 출마하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의 문제까지 이제 앞으로 보수 진영이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여전히 변화의 가능성, 변수들은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지금 전재수 후보가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이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겼고 또 해양수도의 중심으로 만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그 부산 시민들께 상당히 좀 호평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의 저 지지율 차이가 비록 오차 범위 안에 있긴 하지만 저 범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저희 당이 적극적인 부산 지역에 대한 지원, 이런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의원님. 부산 지역도 대구처럼 보수가 좀 결집되면서 많이 격차가 줄어드는 이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알다시피 여기도 또한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이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네. 그만큼 밑에 풀뿌리 조직과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막상 선거전에 돌입하면은 그런 효과가 나타나서 투표장으로 끌어갈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보수가 얼마나 결집할 수 있느냐, 대구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는 대구 북갑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면서 네, 우리 부산 당이 북갑. 네네. 예, 그래서 약간 좀 친한계와 또 이 당권파 사이에 갈등이 아직도 조금 여진이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을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어떻게 잘 봉합해가면서 어떤 세심하게 이번 선거를 임하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개소식 때 보면 조경태 의원이 나와서 축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장동혁 또 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항의를 하고 이런 데서 해프닝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박형준 후보한테는 굉장히 이 어려움을 이렇게 가중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당 지도부와 공관위와 이제 야권에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이 선거 전략을 잘 짜낼 수 있는 것이 지금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오늘 이 부산 북가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박민식 후보가 확정이 되면서 하정우 민주당 후보, 무소속 한동훈 후보와 함께 3파전 구도가 굳어졌습니다. 하정우 후보가 34.3%, 이 박민식 후보가 21.5%, 한동훈 후보가 33.5%. 이 하정우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그야말로 초박빙을 벌이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결국은 범보수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최대 변수란 분석이 나오던데요. 앞서 이 박민식, 한동훈 후보 모두 강하게 선을 그어왔잖아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세상에 가능성이 없는 일은 없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게 보여지기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박민식 후보는 후보들의 공당의 후보고 또 한동훈 전 대표는 본인이 모든 정치적 어떤 그 승부수를 건 데가 지금 북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 단일화를 얘기한다면 상대 편에게 그러면 좀 포기해달라, 사퇴해달라 이런 요구를 할 텐데 이게 가능할까? 물론 이제 여론에서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생기면은 그러면 후보가 어떤 명분을 찾기 위해서 물러날 수도 있지만 아직은 그게 구도가 결정되게 굳어진 상태가 아니고 이제 박민식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로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것들이 좀 어떻게 이제 여론의 추이를 봐가면서 또 외부로부터의 어떤 보수 단일화의 압력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단일화를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빠른 시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렇게 3파전으로 갔을 경우에는 하정우 지금 그 민주당 후보가 정치 초년생으로서 여러 가지 지금 에러를 범하고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만 3파전으로 갔을 경우에는 이 조금 팽팽한 상당히 힘겨운 보수 쪽으로 봐서는 그런 게임이 될 수도 있다. 이래서 지금 이제 등록하는 것이 14일, 15일 때쯤이거든요. 5월 중순 정도인데 후보 단일화 얘기가 나오려면 제일 좋은 것은 예를 들면 그 투표 용지에 이름이 찍히기 전에 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 시간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12월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까? 아니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전 투표 전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 나올 텐데 이런 것들이 관전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하여튼 누구든지 사활을 걸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내보낸 하정우 그리고 또 당의 입장인 박민식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또 본인의 보수의 제거를 외치는 본인의 승부수를 띄운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참으로 그 뜨거운 지역인데 그건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하정우 후보 앞서 이른바 악수 후 손털기 논란에 휩싸인 데 이어 정청래 대표가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에게 하 후보를 오빠라고 부르라고 한 것도 상당한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즉각 사과를 했지만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장면이에요. 여기 정무 오빠. 오빠 해보여. 오빠 해봐요. 엄마 있어 엄마. 엄마 여기 있어요. 엄마 나 이모랑 가자. 이모님 예쁘시네. 너무 미우시네. 구포시장 방문 과정의 상황과 관련하여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어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아이의 부모님께 송구합니다. 정청래 대표의 사과문을 읽었습니다만 하고 싶지 않은 사과, 피하고 싶은 사과, 그리고 그 속마음에 이게 뭐가 잘못됐지? 라는 정말 성인지 감수성을 지하로 파버린 사과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김광민 민주연구원 부원장. 오빠 소리 한 번에 아동 성희롱까지 끌어오는 상상력은 어디서 나오냐 라면서 오히려 오빠 발언을 비판한 야권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김 부원장 논란이 커지니까 해당 글을 삭제는 했습니다만 언어 왜곡 현상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라면서 입장을 굽히지 않았거든요. 지금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불필요한 입장을 내신 것 같아요. 이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청래 당대표 그리고 하정우 후보까지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부적절했다.
그리고 주의 깊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사과까지 공개적으로 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안을 거기에서 마무리하는 것이지 여기에 불필요하게 말을 덧대서 이 상황을 논란을 더 키우는, 그래서 어디까지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됐다라고 보이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인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어떠한 의도성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시는 분들이, 그리고 당사자가 불편함을 느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깔끔하게 하고 넘어가는 것이고, 여기에 당이 추가적으로 어떠한 말을 덧댈 이유는 없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뿐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 지금 부산 북구갑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여론과 관련해서 좀 전에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가지고 덧붙인다면, 지금 정청래 대표의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 대한 전략이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오늘 장동혁 대표는 당이 원칙을 갖고 제명을 한 인사다. 그런 인사와의 어떤 연대 또는 단일화에 대해서 더 얘기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렇다면 당의 후보를 하겠다고 나섰던 이 박민식 후보에게 빠르게 그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끔 후보를 선정해 주는 작업이 필요했는데, 이미 상당히 그런 기간들을 실기한 측면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와 박민식 후보 간의 지지율의 격차가 지난주 대비해서도 또다시 벌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왔다라고 본다면, 지금 국민의힘이 부산 지역에서 갖고 있는 선거 전략이 참 애매모호해 보인다. 이런 측면을 좀 말씀을 덧붙여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 부원장의 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김 부원장이 국민의힘 선거를 도와주는 결과적으로 그런 형국인데요. 사실은 그 정청래 대표나 하정우 후보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오빠라고 불러봐 했던 모습은 이름을 뭐라고 붙이든 간에 적절치 못해요. 부적절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초등학생이 지금 정청래 대표가 나이가 몇입니까? 60대고 하정우 지금 후보도 나이가 많잖아요. 네. 아버지 뻘이고 할아버지 뻘인데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이 앞에서 얘기하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깔끔하게 이제 사과를 했으면 되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그 부원장이라는 분이 나와서 불필요하게 논란을 이어가는 것은, 그것은 그 민주당에 결코 도움이 안 되고요. 이 사안을 무슨 상상력을 발휘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었던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지적한 그 부원장의 상상력이야말로 저는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비판합니다. 오빠 발언 논란은 고발전으로 확대되는 분위기였는데요. 한 교육단체가 정청래 대표와 하정우 후보를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겁니다. 이 형사처벌까지 가능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 그래서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복지법의 위반 여부를 정확하게 판가름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고발에 나섰다고 하니까 아마도 이 나머지 문제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부분이겠죠. 네. 다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상당히 부적절한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사과의 말씀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이것이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도 또 이 후보도 여러분들도 재발 방지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의 단계에 들어갈까 여부를 논하기보다는 앞으로는 모든 정치인들이 또는 그 선거에 참여하고 있는 이런 도움을 주시는 어떤 그 행태에 있어서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 깊음, 사려 깊음이 필요한 때다, 이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이 설화 리스크로 이렇게 골치가 아픈 상황이라면 국민의힘은 친윤 인사 공천 문제로 내부 잡음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정진석 전 비서실장 공천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당은 정 전 실장 공천 심사를 또 보류했습니다. 당내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본인이 출마를 한다고 지금 나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당에서 만지작거린다? 저는 우리 그 국민의힘을 정말로 사랑해요.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은 이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지간하면 뭐 이혼해서는 안 되잖아요. 공관위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당대표 또 지도부의 생각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공천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앞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과 김태균 전 방통위 부위원장 그리고 이용 전 의원 등 친윤 인사들을 대거 기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부분이 선거에서 어떻게 좀 작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선거에서 좋은 영향을 미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은 국민의힘이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지금 정진석 전 비서실장의 문제 제기, 이건 원칙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원칙적인 문제를 제기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냐? 이 국민의힘의 공관이다라는 부분이죠. 공천에 대해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왜 똑같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 어떤 역할들을 했다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 기준이 정확하게 일치되게 만들어야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느냐라는 쪽으로 문제 제기를 한 부분. 이것은 정진석 전 비서실장의 문제 제기에 일리가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번 공천이 윤어게인 공천이다라는 얘기를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건 스스로 초래한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진석 전 실장의 공천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 얘기를 들으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부정적 기류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뭐 당내에서도 그 일부 충남도지사 김태흠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만일 전 실장을 공천하게 되면은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가겠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나머지들도 뭐 그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아마 그 이번 지방선거 전체적인 영향에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선거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지 여부가 지금 사실은 뭐 계량화된 것도 아니고 또 알다시피 이미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나 이용 전 의원 이분은 뭐 윤석열 대통령의 수행실장까지 지냈던 분인데 그래도 경쟁력이 있어서 지금 이제 공천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유독 정 전 실장만을 안 한다고 하는 것도 이게 원칙에 맞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 전 실장 같은 경우는 그 지난 계엄을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당도 아마 고심이 클 것 같아요. 당에서 가능성을 볼 거냐 아니면 여러 가지를 놓고 판단할 텐데 지금까지 드러나는 걸로 봐서는 다소 영향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지금 당의 그 어떤 여러 가지 발언을 종합해 보면은 조금은 부정적 기류로 흐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조작기소특검법과 관련한 정치권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6.3 지방선거를 불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조작기소특검법도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했는데요.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수기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지간한 독재자들도 생각하기 어려운 신박한 발상입니다. 세계사의 길이 남을 독재 가이드북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반드시 공소 취소는 하되 시간만 좀 늦춰보라는 이재명의 명령이었습니다. 셀프 공소 취소는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결국 심각한 범죄입니다. 성추윤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국건 정치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청와대가 어제 해당 특검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여론 수렴, 또 충분한 수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지방선거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속도 조절을 주문한 건데요. 여론의 역풍을 우려한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그동안은 그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지방선거 딱 한 달 앞두고 입장을 밝힌 것은 아무래도 이제 여론을 의식을 했다는 것인데, 네.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그 특검법의 내용이 문제인 것이지 어떤 시기와 절차가 문제가 논란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그 어떻게 보면은
본질을 벗어난 그런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예. 이것이 또 그 지방선거 직전에 새로운 논란거리로 지금 부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수사기관인 특검이 수사를 했으면은 그 수사 결과를 이 법원에 넘겨서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 여러 가지 내란 특검도 그런 식으로 다 해왔죠. 예. 그런데 지금 조작 기소 특검은 수사 결과를 가지고 아예 법원에 넘기기 전에 공소 취소를 해버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게 지금 논란이 되는 핵심 쟁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청와대 홍익표 그 정무수석은 충분히 그 국정조사에서 다 어떤 조작 기소 같은 것이 파악이 됐다, 확인이 됐고 국민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분이에요. 국민의힘은 전혀 다른 그 입장인 것이죠.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공소 취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그 청와대 입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 입장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와 절차만 말했기 때문에 새로운 논란거리가 새로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다만 어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핵심 쟁점인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 부여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통령실에서 이 특검법의 내용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입장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시기와 절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론 수렴 또 충분한 수기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당연히 전 내용도 건드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그 핵심은 그 공소 취소 그 권한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진보 진영, 진보 언론에서도 그 부분을 우려를 표하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개인 의견입니다만 공소 취소를 특검에 권한을 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에게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검찰의 조작 행위를 그 밝혀내고 그거를 유죄만 받아내면 공소 취소는 자연스럽게 이어져는 뒤에서 따라올 일들입니다. 이걸 굳이 특검에게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시기와 절차라고 했습니다만 결국 내용을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특검법의 5월 내 처리를 공언해온 민주당 역시 청와대가 특검법 조기 처리에 제동을 걸자 일단 한 발 물러선 모습입니다. 당초 강행 처리 기류에서 속도 조절로 방향을 튼 건데요. 이 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좀 의식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그 국민의힘으로부터 역풍도 그렇지만 민주당의 지금 선거 현장에 나가는 후보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을 하고 있죠. 특히 지금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대구에서 김부겸 후보도 그렇고 또 김부겸 후보의 총괄선대본부장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명을 하면서 심지어 김부겸 후보는 동지들을 버릴 셈이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버릴 셈이 아니라면은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해달라. 이런 목소리들이 일단 청와대에 전달이 돼서 아마 그 전에는 한병도 내일 다시 원내대표로 뭐 선출될 것 확실시 되죠. 한병도 원내대표도 그렇고 정청래 대표도 5월 처리를 기정사실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청와대의 입장이 나오고 나서부터 정청래 대표가 이것은 어떤 뭐 그 권리 구제를 받는 데서 피해 구제를 받는 데서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 그 조작 기수였으면은 구제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이것을 5월 달에 조속히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 한병도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로 그 전에는 5월 내 처리를 확실히 못 박았지만 지금은 5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일단 지방선거를 넘겨보자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지방선거를 넘겨서 한다고 해서 위헌성이 해소되는 건 아니다. 지금 하나 그때 하나 위헌은 위헌이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국민들을 이렇게 일종의 눈속임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앞서 청와대가 나서기 전부터 민주당 내부에선 영남권 여론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관련해 김부겸, 김용남 두 후보의 발언 듣고 오시죠. 어려운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우리 후보자들을 처지를 생각한다면 중앙당이 무슨 문제가 있어 이런 어떤 법안을 내거나 혹은 자신들이 입장을 밝힐 때도 항상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해달라. 그래서 예상되는 여러 가지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심사숙고를 해서 일을 진행해달라고 저희 말씀드린 그 입장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기소 주체와 공소 취소 주체가 달라지는 거와 관련해서 특히 정치적인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이미 기소가 되어 있는 사건을 특검이 수사 대상도 아닌 공소유지 권한을 법문에 집어넣어서 공소 취소가 가능해지는 경우를 제가 본 기억은 지금 특별히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자, 국민의힘은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을 고리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엔 수도권과 충청, 강원 등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이 보신각 앞에서 공동 규탄 회견에 나섰고요. 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심각한 범죄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지금 이 사안 보수 결집에 영향을 줄까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서 뭐 사이 보수 이야기도 나오고 또 그 상황에서 이번 뭐 공수 취소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보수가 좀 결집을 하는 그런 계기가 지금 마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보수 입장에서는 그 지방선거의 핫 이슈, 그러니까 공격 포인트가 별로 없었습니다.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방어적인 쟁점이었죠. 네. 내란이라든가 내란 청산 이런 데 공격에 대해서 방어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공격 포인트가 생긴 거예요. 그 공소취소, 무리한 공소취소의 공격 포인트.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재발화되는 이 문제하고 최근에 또 그 안보 리스크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죠. 이 두 가지로 다시 새로운 공격 포인트가 생겨서 그 수세적에서 공세적으로 좀 전환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동안 표심을 잘 드러내지 않던 이 보수 유권자들이 좀 반응을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이제 국민의힘은 보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사회 보수에 대해서 앵그리 보수 이야기가 다시 나오거든요. 보수들이 화가 많이 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무리하게 그 본인의 죄에 대해서 그 재판을 다 없애려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보수 결집의 요인을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제공을 하고 있다. 여권에서 제공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관련해 오늘 오전에 있었던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조작기소특검법 반대 공동기자회견 모습도 보고 오시겠습니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특검법 발의를 전면 중단하고 이미 발의된 법안은 즉시 철회하라! 둘째,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나의 혐의에 대한 공소 취소는 결코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을 받겠다 하는 점을 국민 앞에 분명히 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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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주의의 붕괴, 내란이 아니고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보고도 저항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단순한 침묵을 넘어 내란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 국민의힘 영남권 시도지사 후보들도 내일 울산에서 특검법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고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 역시 범야권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하면서 뜻을 모으면서 지금 연대 움직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광역단체장 후보들이라면은 이런 정치적 구호보다는 본인들의 출마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지를 국민들께 한 번이라도 더 말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일단 국민의힘이 뭐 야당 저희 그 집권 여당을 비판하기 전에 일단 이 조작 기소와 관련돼서 윤석열 정부 때 자행되었던 검찰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반성부터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걸 또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부분 그 권한만 드러내면 이 야당이 지금 결집하고 있는 모양새가 사실상 그냥 무용지물이 될 겁니다. 사실 이 특검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진보 진영 안에서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 우려되는 부분만 드러낸다면 지금 야권에서는 이거를 뭔가 계기로 해서 뭔가 보수를 결집시키려는 그 포인트로 잡고 싶은 것 같은데 이 포인트를 그냥 무마시킬 수 있는 전략은 저는 공소시효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에서도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일단 시간 조절, 뭔가 속도 조절을 얘기한 만큼 내용도 좀 들여다보면서 빠르게 좀 대응할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검찰개혁을 지지해온 시민단체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도 조작기소특검법에 대해 헌법이 정한 권력 분립과 형사사법 절차의 기본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재판과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한 점은 눈에 띕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가 공개적으로 반대한 건 좀 이례적인 모습이긴 합니다. 그 전에도 몇 번 반대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법예국죄 같은 경우도 경실련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네. 반대를 했고 이번에도 역시 뭐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을 하거나 조작 기소를 했으면은 조사는 필요하지만 그것을 지금 현직 대통령의 이 공소취소와 연결시키는 특검법을 만드는 데는 반대를 한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법예국죄 때 경실련이나 여러 곳에서 그 진보단체에서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만 그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경실련이나 이 진보단체에서 입장을 내는 것이 수용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번 이 공소취소에 대해서 상당한 저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그 홍준표 정무수석이 이야기한 데에도 그런 입장이 나왔죠. 그런데 그 전에 처음에 이 국정조사가 시작될 때
그때 필리핀에서 메시지를 보내서 이 조작 기소는 뭐 강도 살인자보다 나쁜 짓이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 국정조사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리고 국정조사 청문회가 2번 끝나고 종합청문회가 진행되기 직전에 또 베트남에서 그 SNS를 통해서 그 동아일보 문제, 그 김만배 씨 이야기 천하동인 1호 지분 절반은 그분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동아일보 보도를 취소하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수상 취소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간접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진보 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없어지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네, 저희가 토론 마무리하기 전에 앞서 6.3 지방선거 파트에서 출연자 발언 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출연자께서 부산 북갑 여론조사에서 박민식, 한동훈 후보 격차가 전주보다 벌어졌다고 하셨는데 이 두 여론조사는 각각 다른 조사라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지훈 민주당 부대변인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화감독 김창민 씨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일행 2명이 구속됐습니다. 검찰 보강 수사를 통해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된 건데 검찰은 살인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자형 기자입니다.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 2명이 법원에 들어섭니다. 지난해 10월 영화감독 김창민 씨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가해자들입니다. 김창민 가수 살해하려 폭행한 겁니까? 10차례 이상 폭행한 사실 인정합니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건 당시 영상엔 이들이 길바닥에 쓰러진 김 씨를 끌고 가며 무차별 폭행하는 장면이 포함됐습니다. 폭행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김 감독은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이 경찰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불안한데 자식 잃었는데 유가족 측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면서 지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가해자들이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지우고 식당 CCTV까지 삭제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밥 먹고 있었고 김창민 어머님이 조용히 해달라고 해가지고 조용히 해달라고 해서 조용히 했고 계속 시비를 걸어가지고 검찰은 이들에게 적용된 상해치사 혐의 대신 살인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자, 이번엔 화제 사회 이슈들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송국건 평론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 권상희 시사문화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새벽 광주 도심에서 길을 걷던 여고생이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참변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사건 발생 당시 상황 어땠습니까? 오늘 새벽 0시 10분경이었습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등학교 2학년인 A양이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을 한 건데요. 이 흉기에 찔린 여고생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았지만 안타깝게 끝내 사망했습니다. 119 구급대가 출동했던 당시에 여고생 이미 흉기에 찔린 상처로 인해서 외상성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이 피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려고 했던 남학생도 다쳤다고요? 네, 같은 고등학생인데 같은 학교는 아니고요. 그리고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사고가 난 것이 6차선 도로인데 이쪽에 이제 인도가 있고 이쪽에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인도 이쪽에서 사고가 벌어졌는데 이 비명을 듣고 건너편 인도에서 달려온 거예요. 달려와가지고 상당히 용감한 학생인데 달려왔는데 그 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서 지금 다쳐서 이 학생은 다행히 이제 목숨은 건졌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두 학생이 전부 다 공격을 받은 것이 목 부위예요. 목 부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위험할 뻔도 했었는데 어쨌든 그 남학생은 용감하게 가서 이렇게 말렸지만은 결국은 이 학생이 사망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네, 두 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괴한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를 했다가
11시간 만인 오전 11시 20분쯤에 검거가 됐습니다. 범행 동기가 궁금한데 드러난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범행 동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는데요. 네. 지금 이 남성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이 긴급 체포를 한 겁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사건 발생 11시간 만에 사건 현장에서 멀지 않은 광산구 첨단지구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가 된 겁니다. 장모 씨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장모 씨 범행 후에 승용차를 타고 달아난 뒤에 차를 버린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이 해당 남성 당시 피해 여고생과 길거리에서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렀다. 이렇게 지금 살해를 한 것으로 잠정 확인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경찰은 묻지마 범죄, 이상동기 범죄라고 하죠. 이것을 비롯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현재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네, 사건만큼이나 안타까운 건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 대학교 인근의 보행로였지만 주민들 증언에 따르면 평소에도 인적이 드물고 CCTV가 부족해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왔던 곳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 대학교 외에 또 고등학교가 있어요. 예. 고등학교가 있고 대학교가 있어서 낮에는 이제 좀 촬영 통행이 있고 이렇게 또 그 보도에도 사람들이 좀 다니는 편인데 이 시간이 거의 자정이 갓 지났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 현지 언론이 보도한 그 사고 현장 부근의 사진을 보니까 네. 이게 이렇게 차도가 있으면 이쪽 인도 쪽에 차도하고 접한 데는 가로수가 쫙 심겨져 있어요. 네. 가로수가 여기 심어져 있고 이쪽은 왼쪽은 화단입니다. 그러니까는 가로수가 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깜깜한 밤중에 또 가로등도 많이 비치지 않을 수가 있고 좀 어색한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인근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아주 좀 위험하다는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CCTV를 좀 추가로 설치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었다고 하니까 지금 상당히 그런 미리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그 안전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지 않을까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는 거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어제 인천 부평구의 한 공원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2살 아이가 성인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피해 아동의 부모가 직접 당시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요. 영상만 봐도 정말 아찔하거든요. 네, 정말이지 이게 법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사건이 발생을 한 건데요. 예. 아이 아버지가 SNS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영상을 보면 아이가 공원에서 천진난만하게 이 비둘기를 쫓아가는 모습인데 곧이어서 성인 남성 한 명이 아이 쪽으로 다가오더니 아이 뒤통수를 힘껏 내리치는 모습 CCTV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예. 당연히 아이 넘어질 수밖에 없죠. 이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이 아이가 이 일로 이마가 부풀어 오르면서 멍이 드는 큰 상처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피해 아동 아버지에 따르면 사건 당일 새벽 아이가 야경증 증세로 한밤에 비명을 지르면서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이건 추정해보건데 아마도 이날의 일이 아이에게는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한밤에 깨서 이렇게 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아이와 또 이 아이의 가족에게 심리적으로 트라우마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예. 영상만 봐도 정말 화가 많이 나는데 이 아이를 때린 남성 결국 현장에서 체포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60대 남성을 붙잡았는데 이 남성 청각장애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때리고 나서 현장을 벗어나려다가 아이의 아버지에 의해서 붙잡혔고요. 경찰에 넘긴 건데요. 경찰은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범행 동기를 비롯한 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신원은 확인했고요. 예. 귀가 조치를 시켰다는 거예요. 추가 수사가 진행될 거라는 게 경찰의 입장인데 일단 2살 아이라고 한다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보호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어린아이에게 성인이 물리력을 가했다는 것 자체가 뭐 아이의 뒤통수를 쳤다 정도로 이야기할 수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에게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사실 과거에는 이런 행위들이 우발적인 행위였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뭔가 참작 요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현재는 형사처벌을 받는 그런 추세이거든요. 피해 아동 연령이 어릴수록 또 상해 정도가 심할수록 가중처벌된다는 사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 아동 부모에 따르면 지금 아이 상당히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 보이고 있다는데요. 또 피해 아동 부모는 지금 가해자가 귀가 조치된 상황을 두고도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아이가 지금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고 그 부모된 입장에서는 그것이 더 걱정이 되는데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이 그 가해자가 귀가 조치가 됐기 때문에 예. 다시 그 현장에 또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 밖 출입을 못한다는 것이고 SNS에 글을 올려서 지금 상당히 이제 불안한 상태고 경찰이 귀가 조치를 해서 이것이 본인들이 이제 불안하다. 그래서 여론을 좀 확산시켜 달라는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찰이 왜 그러면 귀가 조치를 했는가 보면은 이 지금 우리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이 그 현행범으로 체포했을 때 구속이 필요하지 않으면 즉시 기각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네. 구속이 필요한 상황은 뭐냐면은 재범의 우려가 있을 때 아니면 증거를 조작하거나 도망의 우려가 있을 때. 그런데 경찰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지만은 그렇게까지 구속이 필요한 상황으로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절차에 따라서 석방을 했지만 그 피해를 입은 쪽에서는 2차 피해를 걱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신변 보호를 요청을 하든지 다른 조치를 좀 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은 눈길을 가는 통계 수치가 나와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990년 이혼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지난해 황혼 이혼 건수가 신혼 이혼 건수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건가요? 수치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네. 이 관련 자료를 보면 지난해 혼인 기간이 30년 이상인 부부, 그러니까 황혼 부부죠. 이혼 건수가 15,628건입니다.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인 신혼 부부에 해당되는 이혼 건수 14,392건보다 1,200건 이상 높은 상황입니다. 예. 황혼이혼이 2024년 이후부터 2년 연속 증가세인 반면에 신혼이혼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작년까지 6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네. 실제로 이혼 상담 받는 건수 가운데 최근에는 고령층 비율이 과거보다 크게 늘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벌어진 데는 뭐 다양한 이유,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이유로는 고령화, 그리고 중장년층 부부들의 가치관, 환경 변화가 꼽힌다고요. 그러니까 가장 크게는 이제 인구 구조가 변화했다는 것이고 예. 하나는 이제 심리적 그 생각들이 좀 바뀌었다는 것이죠. 네. 인구 구조를 변화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고령화 추세이기 때문에 고령층의 인구가 더 많아진 거예요. 네. 많아지니까 모집단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네. 많이 이제 늘어난 것이고 또 그 저출산 때문에 이 신혼 부부들은 또 그만큼 작아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집단의 문제로 저출산 고령화로 이 신혼부부 자체가 작아졌고 50대 이상은 인구 비율이 높아졌으니까 네. 이혼 비율이 높아졌는데 단순히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설명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심리적으로 과거에는 어떤 이혼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좀 부정적인 그런 감이 있었지만 지금 그렇지도 않거든요. 네. 거기다가 또 나이가 들수록 50대 이상 지나면은 한 30년 이상 되면 한 60대까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거기다 성장을 해서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하면 부부끼리라도 서로 이제 합의를 해서 우리 좀 이제 자기 인생을 좀 자기 살아보자. 네. 예. 이런 이제 사회적인 심리적 변화 이것도 굉장히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굉장히 흥미로운 분석도 나왔는데요. 최근 몇 년 급격히 상승한 집값이 이 황혼 이혼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집값 오르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집값이 이혼할 때 고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가 양측이 다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상관없지만 한쪽이 직업이 없는 경우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집값이 오르게 되면 재산 분할할 때 나의 몫이 커지는 거죠. 네. 경제적인 안전판이 되기 때문에 집값 상승이 이혼의 고려 사항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금 문제가 여기 있다고 합니다. 세금 문제 같은 경우는 집값이 오르게 됐을 경우에 사실 이혼하면 재산 분할이 또 다른 문제잖아요. 네. 그런데 당연히 재산 분할할 때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를 피할 목적으로 집값 상승기에 일부러 위장 이혼을 하는 거죠. 이건 황혼 이혼이 아니라 위장 이혼을 하기 위해서 집값 상승기를 노리는 그러니까 고주택, 그러니까 고가의 주택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화제의 이슈들 손국권 정치평론가, 권상희 시사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어린이날이자 동시에 봄의 끝자락 절기 이파인 오늘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한 자릿수로 꽤 쌀쌀하게 출발했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전국 내륙 지역의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맑고 따뜻한 날씨 덕분에 봄나들이 즐기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낮 시간대에는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이 예상돼 볕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 22도, 강릉 24도, 창원 23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고 따뜻한 5월의 봄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목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어린이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5일 화요일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